이 강화도 갯벌에 가면은 나무쟁이라고 하는 그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나무쟁이 풀. 우리 어렸을 때 그 반찬 없을 때는 그걸 무쳐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강화 사람들은 이 나무쟁이를 갖다가 경징이 풀이라고 그래. 경징이 풀. 병자호란 때 그 김경진이가 강화 수비대로 나와가지고 수비 책임으로 나와서 못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지.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술이나 먹고 하라는 그 경계 태세는 하지 않고 왕세자하고 대군이 전부 붙잡혀 갔잖아. 강화도 사람들한테는 이 김경진이 아주 골수에 사무치게 나쁜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하고 청나라 수도 심양에 끌려가서 볼모로 지내면서 그 조선과의 물물교환 무역으로 그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돈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구출해서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인조가 본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세자와 세자빈이 이런 일을 맡아서 했던 겁니다. 심양에 와 있던 서양 신부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문과학에도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교분을 쌓으면서 천주시리라든가 망원경, 그리고 서양의 과학 기자재 이런 것들을 많이 손에 넣어서 앞으로 조선에도 이러한 그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야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현세자의 도움으로 이제 조선에 귀향한 여인들, 남자도 있지만 이제 여인들을 특히 환향녀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환자, 고향 향자, 그리고 계집녀자, 환향녀야, 환향녀. 근데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에서는 이 자기 부인, 또 딸,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왔으면 참 기뻐하고 즐겁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조차 이들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말 안 듣고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의 환양년 같으리라고. 환양년. 그 환양녀가 사실 나쁜 뜻 아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아내자를 환양녀라고 하는 것인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환양년 무슨 그 아주 나쁘게 바람난 여자, 무슨 이런 식으로 나쁘게 그 표현하는 언어로다가 변화가 됐어요. 그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하파, 영의정도한 그 최명길의 건의에 따라서 인조가 이 환양녀들과 이혼을 금지한다 하는 칙령까지 내렸다고 그래요. 서글픈 일이죠. 이제 1645년에 조선으로 돌아왔으니까 만 8년 만에 인질이 풀려서 조선으로 귀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인조가 이 세자를 반기기는커녕 적대일변도로 되었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고향에 들어온 지, 귀국한 지 채 2달 만에 의문의 그 병사를 합니다. 그 실록에는 뭐 학질이 걸려서 침을 맞다가 죽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소현세자의 몸을 보면은 몸이 거무튀튀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코와 귀와 입에서 온통 피가 흘렀다. 그런 거로 봐서는
이 독사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 봐서는 독살의 의심이 충분히 가요. 충분히. 이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인조는 이 세자빈 강씨마저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살을 합니다. 그 인조의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 인조가 먹은 건 아니지. 이래서 사실은 그 세자빈 강씨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모함을 씌워서 죽음으로 내밀고, 또 이제 세자빈의 아들들이, 소현세자의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소현세자가 죽었으면 당연히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또 세자반열에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그 연산군이 그 생모 폐비된 후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라가 분란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세자도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아닌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한테 물려줘 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그 복림대군이 인조의 뒤를 이어서 17대 효종이 되죠. 인조가 소현세자를 박대한 이유는 이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305둘의 치욕을 당했잖아요. 치욕을 당했어요. 근데 소현세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마다 아주 그 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우호적인 관계를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조의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지. 오랑캐나라, 그 아버지가 치욕을 당한 그런 나라를 아무리 8년 만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청에 동화가 돼가지고 청의 편을 들은 것 같이 그런 인상을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조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세자빈 강씨하고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었어. 인조의 그 후궁인 소용 조씨, 척화파인 영의정 김자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모함을 꾸미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후궁들에도 계급이 있어. 계급이 있어서 처음에 궁에 들어오면은 종사품인 수건벼슬을 줘. 그러니까 수건조씨. 그러다 이제 조금 높아지면은 정사품이 되면은 소원조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소원. 수건에서 소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삼품, 당상관이 되지. 정삼품이 되면은 소용조씨, 소용이라고 올라가. 이제 지금 이 조씨가 이때 그 소용조씨라고 해서 나쁜 짓을 참 많이 하고 그럴 때 이제 소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소용조씨라. 소용에서 올라가면 정이품으로 소의가 돼. 소의. 그리고 또 한 계급이 올라가면 정일품이 되는데 이제 귀인이 돼. 귀인조씨가 되는 거지. 소용조씨는 결국 이제 귀인조씨까지 승진을 해. 정일품. 귀인이 되면은 뭐 삼정성하고 그 맞먹는 거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삼정성이 정일품이니까. 그 소용조씨는 그 딸 효명공주를 당시 그 실권자인 영의정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의 이게 시집을 보내. 그래서 이제 김자점하고는 사돈간이란 말이지, 사돈간. 그래서 이 영의정과 소용 조씨하고 죽이 적창 맞아가지고 인조 앞에 가면 세자를 헐뜯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 세자빈 강씨가 마치 인조를, 시아버지 인조를 독살하려고 한 것처럼 독을 상우에다 올려놓고서 모함을 해서 죽이고, 또 그
아들들도 후환이 두려워서 다 사살시켜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지. 이런 악독한 짓을 했어. 소용조 씨, 귀인조 씨가. 김자점이하고 소용조 씨.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1649년에 이제 인조가 55세가 돼서 이제 결국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극을 하죠. 그 효종이 왕위에 올라서는 그 소용조 씨, 귀인조 씨가 이제 어머니뻘 아니에요? 어부더머니지만 평소에 하는 것을 보아왔거든. 형을 죽이고 형수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눈여겨봤거든. 그래서 이 김자정과 그 소용조 씨를 사살을 명합니다. 소용조 씨하고 김자정은 악행, 만행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죠. 철퇴를 맞고. 이 소현세자하고 이 세자빈 강씨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해외 나가서 대국인 그 청나라 문물을 접하고 또 폭넓은 이 경험과 지식을 습득했고 또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내는지를 피부로 느꼈단 말이지. 그래서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왕이 올라섰다라고 한다면 참 우리 조선이 일본보다 앞서서 근대화되고 일제 36년 역사에 쓰실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김자점은 이제 그 가계를 보니까 단종을 내쫓고 왕위에 오른 세조가 사육신을 죽이고 사육신들이 이제 단종 포기를 깨었을 때 같이 모의를 하다가 이것이 조금 위태롭다 생각을 했는지 자기 장인 정창손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사육신이 전부 참화를 입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김질이야, 그 사람이 배신한 김질. 그 김질이 김자점의 손조야. 김자점의 손조. 아마 그런 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었지만 선조 때는 참 그 휘하에 뭐 이순신이다, 권율이다, 김시민이다, 또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 그리고 뭐 이율국 선생하며 또 이항복, 이덕형, 정철, 뭐 이런 기라성 같은 훌륭한 분들이 보좌를 많이 했어. 근데 인조대 와서는 두 번의 그 호란을 겪으면서도 그 최명길이라고 하는 주화파 최명길 말고는 그 임금의 눈을 가리고 아첨이나 하고 그 국제 정세를 잘 파악도 못하고 우물 안에서 명나라가 그 최고인지 알고 이렇게 섬기다가 그 백성들만 참 힘들게 됐잖아요. 강화를 수비하던 김경진이 파렴치한 그런 행위를 했는데, 이 김자점이도 도원수로 있을 때 원균이 마냥 그 청나라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잖아. 이 겨울에 무슨 침입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긴급 봉화가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도 3일이나 있다가 그 보고를 하고 대응을 하고 말이지. 명장 인경업 장군도 그 당시에 그 인물인데, 인경업 장군 같은 경우도 모함해가지고 죽여버렸단 말이지. 이것은 김자점의 문제에 국한된 일은 아니지만은 이 병자호란을 야기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1621년에 후금이 요동을 공격을 했는데, 이때 그 요동을 방어하던 모문룡이라는 명나라 장수가 있어요. 이게 후금한테 패해가지고 조선으로 도망을 옵니다. 조선으로 도망와서 철산 앞바다 가도에 주둔을 했어요. 거기에 그 난민 약 1만여 명까지 있었는데, 그 모문령이 그 명나라 그 군인들에게 보급할 그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또 임진왜란 때 그 은공을 입었다는 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뭐 10여 년 이상 그 모문용 군사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가 볼 때는 조선이 명나라하고 그 저 관계를 좀 끊어주면은, 끊고 청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냈으면은 이 호란이 안 일어난단 말이지. 정묘호란 한번 겪었지만은 병자호란까지는 안 와. 근데 그 10년 동안이나 이런 그 명나라 패장을 지원을 해주면서 막상 남한산성에 들어가 있을 때는 군량비가 모자라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해군 때에 국방 강화를 위해서 설치한 게 있어요. 화기도감이라고. 화포 만들고 이런 것인데, 이 화기도감마저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래, 이게 인조로서는 참 잘했다고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소현세자와 그 며느리 강씨를 그렇게 구박을 해가지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소용 조씨, 후궁 소용 조씨와 그 간신 김자점이 같은 사람들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의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기 안위만 깼단 말이지. 3번씩이나 피난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괄에 있는 때 공주를 피난하고,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가고,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 갔다가 결국 치욕을 받고 끝나고 말이지. 이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인조 시대에 오니까 참 이런 왕도 있었구나 하고 좀 자괴감이 듭니다. 조금 있다가 이 세자빈, 처음에 이제 세자빈에서 폐비가 돼가지고 서인이 됐었는데, 이 숙종 때 가서 민해빈이라고 해서 복원이 됐다고 해요. 그 산소가 내 집에서 좀 가까운 광명시 노원사동에 있다고 그래요. 광명시 노원사동 갔다 와서 한번 다시 좀 곁들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해원에 왔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네요. 영해원은 조선 16대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의 부인 민해빈 강씨의 원이다. 민해원은 강석기의 딸로 인조 5년에 세자빈이 되었다. 인조 14년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로 가게 되었고, 인조 23년 1645년에 귀국하였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왕실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써서 인조 24년
1646년에 폐위된 후 사사되었다.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얘기죠. 세상을 떠난 후 친정 금천강시의 선산에 묘를 조성하였으며 숙종 44년 1719년에 무고가 밝혀져 민해빈으로 복의 되었다. 무덤의 이름은 민해묘라 하였다가 고종 7년 1870년에 영해원으로 높였다. 영해원은 처음에는 제실, 홍살문, 정자각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원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고 무인석을 세우지 않았으며 석양이라는 게 돌로 만든 양이네. 석호, 돌로 만든 호랑이는 각 한 쌍씩 세웠다. 자, 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은 왕의 사친과 왕세자 빈의 무덤을 원이라고 한다. 영해원, 영원히 생각하는 원이다. 그런 얘기. 영해원. 안은 들어갈 수가 없네요. 저 산 어디에 묘가 어느 쪽에 있나 모르겠네.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알림. 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공개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출입한 사람은 문화재법 보호법 제101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리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 모양인데, 이쪽으로. 일단 영해원에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는데 아주 그 길이 험하네요.